당신의 취향은 무엇입니까? 취향 연구소. 네, 취향 연구소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잘 지내시죠? 잘 지내냐고요? 네. 별일이 없네요. 그래. 네. 별일이 있었으면 좋을까요? 네, 너무 요새 하는 일이 좀 노멀하게 지나가서 네. 좀 어느 정도 스페셜한 상황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.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죠?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그분의 립스틱이 제 몸에 닿아서 어머. 굉장히 오늘 주제랑 벌써부터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네요. 나는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. 네. 네, 취향연구소 네 번째 시간.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 네.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. 오늘 저희가 영화를 가지고 왔죠. 네, 어떤 네. 영화죠? 영화 더 헌트와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. 소레데모 복구와 야떼나이. 예, 그 두 영화를 저희가 보고 왔죠. 네,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와 더 헌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, 먼저 간단하게 영화 두 개의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영화 하나씩 이야기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저에게 선택권이 있는 건가요? 네, 먼저 하세요. 저는 더 헌트 먼저 할게요. 네, 더 헌트 한번 소개해 주시죠. 네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들어보세요. 더 헌트 한번 소개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네. 해볼게요. 루카스라는 주인공이 있죠. 네. 이혼남이고 별거 중이고. 네.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. 테오라는 친구의 딸인데 클라라와 루카스는 어느 정도 좀 친밀도가 있는 상태예요. 어느 날 클라라가 루카스한테 뽀뽀를 합니다. 루카스는 단번에 그거를 거절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. 그리고 그런 뽀뽀는 부모님한테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죠. 클라라에게. 그 후에 클라라는 이상한 소문을 만들기 시작해요. 루카스가 자기한테 중요 부위를 보여줬다. 성적 학대를 했다. 는 얘기를 하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원장님의 귀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전체에 퍼져나갑니다. 그 이후로 이제 루카스에게 마녀 사냥이 진행되거든요. 그 상황을 버텨나가고 겪어나가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영화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영화가 2012년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어요. 극장에서? 네, 개봉했을 때. 누구랑 봤어요? 혼자 봤죠. 왜 이 영화 왜 보려고 그랬어요? 그냥 그때 약간 제가 무비 콜라주 이런 거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때 대학로 CGV에서 무비 콜라주로 이 영화를 했었어요. 대학로 CGV 가면 지하 1층이 8관이라고 거기가 이제 무비 콜라주 관으로 되어 있거든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영관에 딱 혼자 있는 자리가 있어요.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. 원래는 다 2명씩 앉을 수 있나? 뭐 2명, 4명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자리는 옆에 아무것도 없이 딱 한 명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. 맨 뒷줄에.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자리가 있네라고 해서 한번 앉아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마침 이 영화여서 봤었죠. 극장에서 혼자. 그 자리. 근데 그 자리가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. 영화가 잘 보이진 않더라고. 감상하기에 좋은 자리는 아니다. 그냥 거기는 가장 맨 앞줄에서 봐도 크게 시야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상영관이에요. 그렇죠. 작으니까. 네, 워낙 작아가지고. 네.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저도 이 영화를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사이트에서 봤는데 뭐 그냥 왓챠라고 하면 안 돼요. 그런가? 저는 왓챠 유저라서 이제 네. 넷플릭스 안 보고 왓챠만 보는데 어쨌든 왓챠에서 이전에 이제 떠가지고 이제 보려고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. 네. 초반에 이제 이 루카스가 수세에 몰려가기 시작할 때부터 못 보겠더라고요. 네, 제가 좀 그런 걸 잘 못 봐요. 어떤 주인공이 되게 오해를 당하고 학대당하는 거. 그러니까 뭐 학대라기보다는 오해가 너무 많아가 깊어가지고 너무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제가 잘 못 봐요. 네, 그거를 이제 공감성 수치라고 하거든요. 이게 또 스페셜한 단어가 있는 있어요. 건가요? 공감성 수치라고. 지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. 말씀하세요. 주인공이 당하는 상황을 내가 스스로 공감하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 수치가 그 지수가 제가 되게 높아요. 그래서 잘 못 봐요.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시도하다가 못 봤거든요. 네. 중간중간 못 보겠다. 막 욕하고 막. 그러다가 이번에 팟캐스트 진행을 해야 돼서 정말 끝까지 꾹 참고 완주를 해냈습니다. 완벽한 타인? 네, 제가 맞아요. 그 영화 진짜 힘들게 봤거든요. 잘 만들고 좋은 영화인데 계속 한 5분에 한 번씩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.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? 모르겠어. 그러니까 너무 공감하나 봐. 아니면 뭔가 본인 스스로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비밀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?
비밀이니까 말 안 할게요. 근데 그런 주인공들 혹은 이제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오해로 비롯한 상황들을 제가 잘 못 보는 타입이어가지고 이 더 헌트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. 그럼 서스펜스 영화 이런 것도 잘 못 보세요? 그건 좀 달라요. 주인공이 하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닌데 자꾸 반대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면은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. 어쨌든 그래서 잘 못 봤던 영화였어요. 네, 잘 못 봤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일단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? 잘 못 봤다고요. 잘 못 봤어요. 그 얘기 한 거잖아 지금. 되게 독특해요. 이 영화가 덴마크 영화입니다. 네, 맞아요. 일단 이 영화는 2012년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. 매즈 미켈슨이 사실상 이 영화를 통해서 입덕이라고 하죠. 이 영화를 통해서 입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폴라였나? 그 영화에도 지금 나왔고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드라마 한니발이 있는데 그 한니발 렉터 역할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. 일단은 그렇죠. 매즈 미켈슨의 차원에서는. 네, 일단은 생김새를 보면은 되게 슬픈 눈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사연이 있어. 딱 그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약간 사연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어가지고 더 이 영화에서도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그렇죠. 같아요. 특히 이 영화의 제작사가 젠트로파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? 몰라요. 덴마크 영화 감독 중에 라스 폰 트리에라는 감독이 설립한 영화사인데 이 감독이 자신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거를 트릴로지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대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도그빌, 만덜레이, 그리고 워싱턴 이렇게 해서 미국 3부작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미국에 대한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트릴로지로 완성하는 걸 선호하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롱테이크를 되게 선호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것도 롱테이크라고 할 수 있나?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루카스의 관점으로 동네 사람들을 쳐다보는 씬이 있잖아요. 네, 아들에게 총을 선물해주는 그 성인식 날 이제 루카스의 관점에서 동네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한 명씩 이렇게 포커스가 옮겨갈 때마다 사람들이 시선을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. 그 장면이 제일 좋았군요. 네, 루카스의 관점에서 그 어떤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되게 화기애애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 은밀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것이 그거를 한 호흡으로 쭉 표현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영화에서 사실 가장 마지막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. 이제 아들이랑 같이 사냥을 이제 나가게 되죠. 모든 오해가 풀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도 오해가 다 풀려서 이제 성인식 날에서 다 같이 이제 루카스의 아들을 축하해 주었잖아요. 그 이후에 이제 같이 사냥을 나가는 씬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루카스한테 누군가가 오바를 쏴요. 오바일까요? 그러니까 이제 영화상으로는 이제 어쨌든 맞추려고 쐈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어쨌든 루카스를 향해서 총알이 한 발 날라오죠. 나무에 맞고. 근데 그때 루카스가 이제 총이 날아온 곳을 바라보는데 총을 쏜 사람도 한동안 좀 서 있다가 이제 시야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. 그걸 보고서 얘는 마을 사람들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낙인이 찍힌 사람으로 그려지면서 끝난단 말이죠. 근데 그거를 총알 한 발로 말 없이 그냥 그걸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게 사건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다 해결하더라도 돌아오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그 씬으로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뭐 그럼 영화 얘기 끝난 건가요? 벌써 시작하자마자 엔딩 얘기를. 아니 그 제가 제일 좋았던 인상 깊었던 장면,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했던 거죠.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루카스는 외지인이었어요. 맞아요. 이 마을 사람은 아니었죠.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됐고 자신이 원래 일하던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이 지역으로 왔고 이 클라라라는 아이가 선을 밟는 걸 못하잖아요. 맞아요. 얘는 뭔가 어떤 그런 선을 넘는 걸 못하는 아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서 그런 장치를 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재밌었어요. 우선 이 동네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이 주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 남자들은 자신들의 성기까지 보여주면서 같이 수영을 하고 사냥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꾸리고 있어요. 네네, 그리고 맞아요. 이 마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마을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. 그렇죠. 좀 폐쇄적이죠. 네.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요 안에서 우리끼리 다 해결할 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은 좀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라는 정신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
클라라가 원장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할 때도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해서 해결했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혼자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건을 몰아갔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은 안 됐어요. 클라라의 아버지이자 그리고 루카스의 친구인 테오는 굉장히 무심해요. 딸한테. 루카스랑 대화하면서 루카스가 거짓말할 때 짓는 습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눈을 찡긋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자신의 친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자신의 딸은 결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런 믿음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. 그리고 저는 루카스의 오빠가 정말 싫었어요. 왜요? 왜? 루카스의 오빠래. 클라라의 오빠가 왜요? 정말 싫었어요. 왜냐하면 클라라의 오빠 친구들이 같이 집에 와서 우연히 장난친 걸 가지고 결국 그 사건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런데 나중에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때 트리 이렇게 하면서 혼자 노는 거 보면서 괜히 막 눈물 짓는 걸 보면서 맞아, 괜히. 아니 뭐야 이 자식은 지가 잘못해놓고서 지가 똥 싸놓고서는 막 안 치우고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들이 보였다고 할까? 약간 근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. 내가 볼 때 본인이 봤던 걸 가지고 클라라가 그랬을 거라는 건 모르. 진짜 이 루카스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거죠 아마. 근데 솔직히 어때요? 내가 루카스라면, 내가 루카스 같은 상황이었다면 난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.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내가 영화를 보면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초반에 너무 소극적이야. 오해를 받았을 때. 이게 내가 안 했으니까 풀리겠거니라는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내가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나 그런 적 없다.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.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영화도 똑같아. 내가 안 했다라고 정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초반에 잘 안 해. 그래가지고 좀 골이 깊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.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커질 거라고 의심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. 여자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우리 원생 중에 누구 한 명이 이런 거짓말을 한 것 같다. 그래서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비웃어요. 웃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왜 웃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들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다라고 하는데 결국 여자친구도 의심을 해요. 결국 떠나가게 되거든요. 루카스는 처음부터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아니한 생각 아닌가? 그거는 결과론적이고. 난 진짜 만약에 내가 딱 그 첫날 그 원장이 나한테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 때 나 진짜 아니라고. 나 그런 적 없다. 나 이럴 것 같은데. 그러면 더. 나 진짜 아니라고. 나 진짜 그런 적 없다고. 없다고요. 나 이럴 것 같은데. 그러면 더 의심 살 것 같은데.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. 근데 의심을 안 사기 위해서 이렇게 약하게 하진 않았을 거야. 근데 나는 못 참고 아마 내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내가 오해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. 왜 오해받았던 경험이 있나요? 오해받았던 경험?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나는 좀 완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완벽하게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나 봐. 그러면은 그거는 오해받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. 근데 그치, 누구나 다 오해는 있을 수 있지 않나요? 그렇지. 그래서 이제 그 오해를 나 그런 생각으로 한 거 아니다. 나 아니면은 혹은 난 그런 적 없다라는 거를 나는 좀 빨리 풀으려고 하는 타입인 것 같아서 루카스가 너무 아니했어. 그냥 저는 루카스의 행동이 일반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. 그래? 네.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. 그 당시에는. 처음에는 사건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으니까.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.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종교 활동을 하면서 뭐 초등부 이런 거 회장을 했었는데 지방에 뭐 이런 행사 같은 걸 간 적이 있어.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때 당시 초등학생들은 그때 되면은 숙소 조그만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떼거지로. 제가 없었던 방에서 이제 누가 애들 괴롭혔다는 거야. 근데 그거를 제가 선동해서 했다고 며칠 후에 그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우리 집에. 그래? 응. 너가 왜 그랬냐. 증거가 없는데 그냥. 그래서 난 무슨 얘기냐.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다. 근데 이제 물론 그 친구가 속된 말로 은따였어. 그거는 맞아.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그 친구를 따돌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. 그냥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친구니까 그냥 교회 다닐 때 성가대 같이 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교회를 끊었어요. 거기를 그냥 회피했네. 그냥 나왔어요. 네, 저는 그거를 제가 해명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껴서 그냥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. 그 다음부터.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
양 사장이 그런 걸로 알고 끝났네, 상황이. 그러지 않았을까요? 그때가 마침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넘어가는 시기여서 그냥 저는 중등부 이후로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된 거고 근데 뭐 모르죠. 그 안에서 남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실제 가해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제가 그냥 교회를 안 다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. 네. 그때 그럼 기분이 솔직히 뭐 해명하려고는 어쨌든 안 했으니까 답답한 건 없었겠지만 어차피 해명해도 안 믿잖아요. 저 아니라고 했는데 뭘 아니라고 그러냐고 여기 다 있는데 다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교회로 다녔어요. 지방에서. 그러니까 저는 외지인이잖아요. 똑같네. 비슷해요. 헌팅 당했네. 헌팅 당했어. 완전 헌팅 당했죠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평소에도 맨날 보는 애들이야. 근데 저는 외지인이니까 주일 때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억지로 성가대 활동도 하고 이래서 네트워크를 다지려고 했는데 근데 서울 애들은 그냥 좀 별로더라고. 약간 이거 저거 같다. 너가 좀 이제 세력을 좀 확장하니까 지금 약간 견제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. 만들어낸. 왜냐하면 제가 외지인인 제가 4학년 중반 후반부터 교회를 나가서 6학년 때 바로 초등부 회장을 했었고 제가 또 이제 성가대 때 독창으로도 뽑혀가지고 서울대에 나가서 눈에 가시네. 눈에 가시 아주. 장려상 받고 이랬거든요. 또 제가 알토의 핵이어서 알토. 네. 그렇구만. 그럼 그렇습니다. 기존에 있었던 조금 세력을 가졌던 애들에게는 완전 눈에 가시였겠네. 그럴 수 있죠.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뭐 바리톤, 테너 이런 식의 구분이 없었고 소프라노, 알토였어. 전 알토였고 소프라노의 친구가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외지인이었어. 걔도.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저희를 데리고 같이 교회를 이렇게 소개시켜줘가지고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성가대에서 그 친구가 소프라노 에이스였고 제가 알토 에이스여서 둘이 독창대회 소프라노 알토 뽑는데 나간 거야. 외지인들이. 그러니까 원래 그 순혈들은 그쵸. 들어갈 틈도 성골들은 팽당하고 걔들은 실력이 안 됐으니까.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사실 거의 민주적인 거야. 그쵸. 이거는 실력으로 간 거야. 실력으로 간 거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 대회 때 독창대회 갔는데 제가 그날 또 하필 감기를 걸렸어. 그래가지고 제가 전날 저녁부터 막 생강차 막 이런 거 먹으면서 목을 데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알토니까 높은 노래는 안 부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장려상 받고 그 친구가 금상을 받아가지고 대상을 받았어.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본 예배 때 앞에서 노래 불렀죠.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오해였는지 아니면 표적이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. 네. 그 뒤로는 종교를 안 가지게 됐어요. 이게 정말 아무도 믿을 수가 없구나. 그렇구나. 어린 나이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. 상처를 받고. 종교를 떠나게 된 계기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. 네.